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나스닥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은 호재에 힘입어서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줬는데요. 마감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6%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4,577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도 0.2%가 빠지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습니다. 4,34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좋았습니다. 0.1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66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시장의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1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지만 12조 원이 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보시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견인했던 부분이었던 스마트폰 부문은 다소 부진했지만요. 반도체가 부활을 했고 또 프리미엄 TV와 가전 등에서도 고루 선전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매출을 살펴봤을 때는 지난 1분기보다는 줄었지만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LG전자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나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12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오늘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7%가 빠지면서 3,28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3,300선이 다시 하루 만에 또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제 힘을 내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은 힘을 다시 또 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보셨을 때 1,0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요. 0.81%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43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186종목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684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494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814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4,309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5,24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11억 원, 기관 투자자는 204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만이 547억 원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시나 또 못 가고 있습니다. 어제 선 반영된 것 때문인지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면서 8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1.2%의 약세를 보이면서 123,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삼성 SDI는 0.5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HSBC가 꼽은 배터리주 투톱 종목입니다. 친환경 관련주들이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줬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주로는 LG화학과 삼성 SDI만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더존비주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더존비주얼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짚어보시면 2%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93,9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유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유제약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7.51%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11,4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시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여행과 항공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을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2%대 약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79,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살펴보시면 2%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3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텔신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대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젠이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인 시젠은 5%대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8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의 경우는 더 좋습니다. 12%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5,9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어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살펴보시면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링네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3%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7,67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결합력을 높인 난소암 치료제 신규 항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호재로 받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96,3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바이오시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지금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레스 분야의 강자인데요. 이 소식을 받고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1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이오스마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민감도 100%를 발휘한다는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마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단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23%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10시가 지나는 시간에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 목재 업종이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의약품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업종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험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5%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과 철강 및 금속, 운수 창고 그리고 전기 가스업도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1.4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과 의료 정밀기기, 인터넷, 기타 서비스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순위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봤을 때 비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5%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도 전거래보다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89%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와 오락 문화, 금융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카카오와 삼성전자,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포스코와 KB금융, 현대차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밝게 인사를 했는데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못해요. 기사 보셨나요? 아, 네,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1,000명. 네. 어제 상당히, 저녁부터 굉장히 보고 나니까 우려스럽더라고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다 네. 보니까 모임도 잘 하지 못하고 더욱더 답답한 마음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여의도에도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네, 해서 맞아요. 네, 뭐 식사도 그래서 못하는 어디로 거 가야 아닌가. 될지 이제 네. 모르겠어요. 이제 또 저희도 네. 오늘은 도시락을 먹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의 PER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저희가 또 찾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아,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이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 높아졌습니다. PER이 높아져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은 징조예요. 별로 안 좋은 징조라서 코스피가 이제는 좀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밸류가 좀 좋은 거, 밸류 매력도가 좀 좋은, 매력도가 좋은 거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요. PER이 개별 종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살펴보시면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3.5입니다. 3.5라서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황. 그리고 HMM 5.3,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7.2, 그리고 기아 8.0, 네이버 8.9. 네이버는 좀 의외입니다. 네이버는. 왜냐하면 동종 업계인 그 카카오가 굉장히 PER이 높거든요. 그렇죠. 카카오가 굉장히 고평가 기업이에요. 카카오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카카오의 PER을 보니까 443입니다. 404. 물론 약간씩 계산법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300은 좀 넘는 상황인데 아무튼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는 그래도 많이 싼 편이다. 굉장히 저렴한 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9.2, 시젠도 9.8인데요.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뭐 SD 바이오센서 등등의 이제 경쟁사들이 좀 많이 늘어서서 이게 이제 꾸준히 유지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관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3,300선에서 지금 향후 PER이 12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1월 초에 15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긴 했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고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국제강이 향후 12개월 뭐 이렇게 좀 괜찮은 PER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PER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60%, 1개월 전 대비 60%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PER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PER이 12.2배에서 7.7배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굉장히 최근에 늘어가지고 1개월 전 대비 29.3% 증가를 했고요. 세아베스틸도 25.1%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OCI도 18.6% 증가하고 현대제철도 17.7%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서 이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PER이 9배에서 5배 사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만큼 전기전자 업종의 PER이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전기전자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뭐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쌉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7.23배 네. 정도 나타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 9.2 정도로 전기전자를 대부분 이제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PER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상태에서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네. 발표 된 거 이전의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요. 13배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코스피 대비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 약간 높긴 했는데 오늘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역시 13배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수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좀 저평가 기조로 좀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니셈도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것도 이제 PER이 9.7배 정도 나타나면서 전기전자는 대부분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좀 싼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건설과 화학 그리고 또 금융 업종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건설 쪽에도 상당히 저평가된 게 많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또 인수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네. 빅 이슈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새우가 고래를 인수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네. 대우건설이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대우건설도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 아파트 시공이나 아니면 뭐 푸르지 아파트 이런 것들 푸르지 아파트도 잘 만들고 있고 해가지고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쌉니다. 대우건설도 PBR이 1.18이고 PER이 11입니다. 자, 이런 건설사들 대부분 좀 저평가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건설사의 좀 약간 단점은 그 부채가 좀 많다는 거. 부채가 좀 많으니까 부채 비율을 좀 반드시 좀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유보율이 너무 낮은 데는 좀 약간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좀 재무제표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건설 아파트 짓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 부채 총계라던가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보다 높은지 뭐 이런 것들 부채 비율을 좀 확인하시면서 유보금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학도 점점 싸지고 있어요. 화학도.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근데 LG화학은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LG화학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그래도 점점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점점 싼 기조로 간다 보실 수 있겠고 화학 중에서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가까운 종목인데 네. 그 말고 이제 뭐 금호석유 석유 관련된 기업들, 석유화학 쪽이 굉장히 쌉니다. 석유화학, 뭐 대한유화라던가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금호석유 4.41배예요. PER이. 예, 그렇게 굉장히 싸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만성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에서 뭐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가지 업종이 대부분 그렇고 뭐 신한지주 같은 이제 금융지주사들도 금융지주사들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보시면요 JB 금융지주도 3.36배고요. 네. 뭐 신한지주나 뭐 우리 금융지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주사도 많잖아요. 요즘 이제 그 은행들이 통합해가지고 금융이 뭐 보험, 증권 다 통합해서 금융 지주로 많이 설립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쪽이 약간 안 되더라도 다른 쪽이 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뭐 그 밖에 이제 HMM 같은 의외로 이제 홈슬라라고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 흠슬라라고 이거 같은 경우도 5.3배. 그래서 해운 업종들도 지금 상당히 좀 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HMM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너무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단기 영역에서 손자선 잡고 좀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저PER 종목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PER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죠. 그리고 사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파생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이제 꼼수나 아니면은 테마 위주로만 배우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오래 못 가요. 그게 주식을 할 때. 그래서 기본 원칙을 좀 교과서적인 원칙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자신만의 기법을 좀 터득하는 그런 것들을 권장드리고 PER뿐만 아니라 PBR도 좀 저는 반드시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BR이 이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PBR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은 언젠가 한번 크게 한번 오르거든요. 네. 언젠가 한번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산 매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하고 최근에 또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본사를 또 매각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본사 그거 뭐 1만 평에 달하는 그 엄청난 본사를 또 매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면요 이 돈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 뭐든지 유보금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완전 집중하려고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씩 야금야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새로운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신규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채를 끌어 쓰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자기 자금만 이 자산만 매각을 해도 충분히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은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가능하고 신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온라인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만약 수익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적자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발선은 다 동등하다 그러잖아요. 네. 출발선은 이제 한 살 때부터 시작하면 다 동등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선 동등한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이제 금수저는 이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저는 PBR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한 살 때 시작하면 돈을 못 벌어요. 한 살 때. 오히려 이제 돈을 못 벌죠. 그 부모님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애기는. 근데 이 두 친구가 돈을 못 범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는 이제 자동차 타고 간다. 이거는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자산 가치가 많은 거. 자산 가치가 많으면은 현재 내가 회사로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돈을 못 벌어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자동차를 산 다음에 빨리 가면 되니까 비행기를 사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PBR을 좀 반드시 좀 보시면서 PER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PER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제가 좀 살펴보면요. 저희 방송에서 자주 다뤘던 종목입니다. 사실 뉴스만 보면 호재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시장금융투자 쪽에서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2분기에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밑도는 성적을 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악재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리포트 하나만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리포트 하나만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근데 뭐 내용을 좀 보면요. 높은 재고 수준과 레키로나주 치료제 수주 상황에 따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썩 신통치 않다라는 것이 좀 지금 여기서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이 4,226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줄어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좀 약간 밑도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주가가 네. 한 2%가량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이것에 대해서 좀 실적 전망치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발목을 잡은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계약 규모거든요. 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공급 계약이 예상치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공급 계약 규모가 지금 공시가 한 건인데요. 현재 2,611억 원 규모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2,600억이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 1분기 공급 계약 대비 2,896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2,896에서 2,611억으로 2분기 때 좀 줄어들었다. 10%가량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플라이마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뭐 약간 계속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약간 좀 공급 계약 규모가 약간 줄었다는 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번 분기는 그렇다고 해도 다음 분기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다음 분기가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갑자기 또 확 번진다던가 아니면은 네. 뭐 델타 변이가 확 번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또 원활하게 또 공급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늘었잖아요. 오늘 뭐 1,000명 이상으로. 자, 그래서 전 세계 추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의 상황으로 보자면요. 다음 분기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유럽 판매 이제 공략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이어질지 보시면은 일단은 업계에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좀 규모가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약간 부진하다 하더라도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좀 히트를 쳐주지 않겠나 뭐 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제품들 수출 실적 추정치도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현재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3분기, 4분기는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면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이번 뉴스는 악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2.2%가량 빠졌고 네.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한 0.19%가량 하락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재가 거의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신한금융투자에서 하나 쓰긴 했는데 네. 크게 의미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뭐 2% 빠졌다고 막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오늘 신풍제약 어제 하한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어제 뭐 30%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 신풍제약 역시 코로나 관련 이슈죠. 코로나 관련 이슈가 좀 그렇게 뭐 임상 이상이라던가 임상 상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하한가까지 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은 그에 반면에 뭐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는 있지만 크게 뭐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보시면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한가를 가고 오늘도 아까 전에 뭐 한 5%가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역시 오늘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처럼 뭐 이렇게 크게 하한가를 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셀트리온은. 요거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약간 잠잠하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출량이라든가 판매량을 하나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셀트리온은 이미 포트폴리오 형성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램시마라던가 트룩시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등등, 스텔라라 등등 많으니까 이 전체적인 걸 봐야지 네. 하나로만 좀 판별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같은 거를 계속해서 좋게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허권 만기되는 것들 뭐 스텔라라든가 등등 뭐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만기되면 그때 또 수익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약간 이렇게 주춤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요만큼 지금 한 2,000 아까 뭐 2,800에서 2,100억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요거 줄어들고 뭐 나중에 특허 만료될 때 확 이렇게 미국에서 특허 만료될 때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이 좀 멀리 내다보시고 봐야지 이거를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막 1일 뭐 1일 1비 뭐라 그러죠? 일희일비. 아, 1일 1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1일 1비 하는 그런 거는 저 셀트리온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셀트리온 주주로서는 좀 네.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 진득하게 한번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하나의 리포트인데요. 지금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보노보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잘 가지고 가야겠네요. 주변 친구가 유한양행 괜찮다고 장기로 가져갔을 때 좋다고 하던데 유한양행은 어떤가요? 아직 매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은 64,6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6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기대된다. 폐암 치료제가 기대된다. 네.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이제 랭라자 하반기 출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많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그래서 이게 이제 성분명 레이저 티닙인데요. 지금 랭라자라고 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 등등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를 좀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36%가량 감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좀 좋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이익 자체로는. 하지만 랭라자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병용 임상 결과 등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연변이로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투여가 된다라고 네. 해서 돌연변이까지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무적인 결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 그러면요, 사실 이거 비소세포 폐암 이거 치료제 말고도 상당히 전통적인 제약 업종이죠. 그렇죠. 전통. 네.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 전통이 있고 또 예전에 부터 몇십 년 동안 정말 유한양행은 진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기업이고 그만큼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튼 경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대와 대를 거쳐서 또 이게 직원들이 또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임 경영이라던가 직원들에게 지분을 준 거는 유한양행이 거의 시초 같아요. 시초. 그래서 직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직원들이 진짜 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준 회사가 진짜 유한양행이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유한양행이 이거 지금 옆으로 가면서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사실. 자, 근데 81,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다가 최근의 흐름 보면요, 7월 1일부터는 좀 약세가 됐습니다. 7월 네. 5일까지 좀 올랐다가 좀 약세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 크게 보면요, 1월부터 약간 빠져서 지금 굉장히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종목을 좀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면서 비소세포 폐암 이 치료제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한 호재성 이슈도 있으니까요. 한번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네, 현대모비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넘어서서 네.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라던가 기타 등등 AI 이쪽으로 굉장히 레이더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하반기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에도 여러 가지 판매 차질을 최소화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왜냐하면 또 현대모비스라는 뭐 든든한 또 동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했고 서로 상생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추가 상향이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공장 가동률, 여러분들 이제 공장 가동률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네. 공장 가동률 그냥 이렇게 그냥 듣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공시라던가 공시에 다트 사이트 있잖아요. 네. 다트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그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면서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동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장이 추가 상향이 된다고 가동률이 추가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또 친환경차 부품 이런 것들로 굉장히 또 부각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모듈과 이런 핵심 부품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좀 가도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이런 것들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상당히 좀 진출을 뻗쳐나가면서 달러를 좀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뭐 1월 11일 날 4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이렇게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이거를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치가 이제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요. 이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 예전에 1998년에 1,500원대였어요. 1,500원인 게 지금 2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한 30년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 30년 동안 그냥 안 봐도 솔직히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현대차나 기아보다 저는 셋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 셋 중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셋 중에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대차나 기아는 계속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라던가 시류에 따라서 계속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부품 업체가 굉장히 그러면 물론 부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게 맞는데 더 안정적입니다. 현대차나 기아 완성차 업체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이거 굉장히 해외 쪽으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해놨고 또 현대차나 기아가 계속 여길 걸 쓰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막 홍보 마케팅 이런 걸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차 발표하면요. 이거를 막 광고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뭐 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꾸준한 기업이고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그런 좋은 기업이고요. 이거 보시면요. 현대모비스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2017년에 이렇게 얼마입니까? 35조 가량이었는데 매출이 2021년에 42조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요. 영업이익도 지금 얼마였죠? 2조 가량이었는데 2017년에 2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요. 또 계속 흑자입니다. 5년 흑자에다가 부채 비율 46%에 자본 유보율 7,000%, 야,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이 또 7,000% 되고, PBR 0.79 굉장히 또 자산 가치가 높아요. 자산 가치가 높고, PER 17인데, 17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터넷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저평가된 그런 경우로 나타나고, 외국인 지분율이 36%나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네. 그래서 이 전체 지분의 3분의 1이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좋고 이거 이제 기아가 17.33% 갖고 있고 정몽구 회장이 7.15%, 현대제철, 현대그룹이 많이 갖고 있죠. 서로 상생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게 안 놔둬요. 이 회사가 만약 망하면 기아라던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손실을 보겠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도 그렇고 가만 안 둡니다. 망하도록. 국민연금 10%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이 들어왔어요.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가 들어온 거죠. 4.55%. 미래에셋도 한 개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 보시면요. 펀드 여러 개 있잖아요. 펀드 뭐 A, 펀드 B 많은데
디스커버리도 들어오고 뭐 인디펜던스, 드림타겟 각각 골고루 많이 들어왔어요. 자산운용.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한 펀드마다 펀드 매니저 한 명씩 배정이 되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 다 현대모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매니저 여러 명이 다 각각 좋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포함시켜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사주도 3.19%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분 상황이라던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 여러 가지 봤을 때 현대모비스 오늘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6%의 약세를, 또 코스닥 시장은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도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0.61%가 빠지면서 3,508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코스피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